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앓던 이가 시원하게 빠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생겨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예요. 흔히들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라고 하잖아요.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서로 조건 따질 게 참 많죠. 외모부터 시작해서 나이, 연봉, 직업, 자가 유무, 부모님 직업, 부모님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지, 술, 담배는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결혼은 인생 최고의 장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어린 나이와 예쁜 외모, 남자는 능력이 무기가 되어 결혼 시장에 서로를 상품처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버린 사회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꼭 운명적인 상대와 영화 같은 사랑에 빠져 열정적인 연애를 한 후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마 여자아이들이라면 어렸을 적에 공주와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백마탄 왕자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운명의 상대를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맺겠지 하는 상상이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운명적이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20대 초반에 작은 물류 공장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공부에도 딱히 재능이 없었고 상고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했어요. 낙하산이라고 해도 사실상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40, 50대 아저씨들이었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말이 격리지 잡다한 업무는 다 처리하는 비서직이었어요. 사무실 청소며 비품 관리는 당연한 일이었고 나름대로 바쁘긴 했지만 눈꽃 뜰 새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은 한 달 정도만 하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고 물류공장 특성상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가끔 사장님이나 기사분들이 들렀다 가시긴 했지만 서류 업무는 거의 저 혼자 처리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일매일이 따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분들도 다들 아버지 벌이었고 모두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 어울려서 대화를 나눌 만한 또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또래와 어울리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20대 초반의 나이에 매일같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재미없는 서류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려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미야오 미야오 하는 게 소리가 꼭 동물 소리 같더라고요. 주변에 동물을 키우는 것도 없었고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 뭔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전에는 일을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니 귀신은 아니겠지만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걸어가 보니 물류 공장 뒤편의 공터에 작은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온통 검은 털의 까만 고양이였습니다. 털도 더럽고 얼룩덜룩한 게 길고양이 같았어요. 어미가 아이를 이곳에 두고 간 건가 싶어 일단은 손대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던 건데 길고양이 새끼를 귀엽다고 막 만지면 어미가 사람 손을 탄 줄 알고 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어미 고양이는 찾아오지 않았고 고양이가 울어대는 소리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사장님이나 다른 기사님들도 다들 그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꺼내셨습니다. 대부분 그냥 고양이도 아니고 온몸이 까만색 검은 고양이다 보니 부정탄다, 재수없다며 가져다 멀리 내다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검은 고양이나 까마귀처럼 새까만 동물들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미신을 믿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도저히 그 작은 생명을 내다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심심하던 차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 뒷마당 공터에서 아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밥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씻겨주다 보니 점점 정이 들더라고요. 이름은 네로로 지어주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검은 고양이라고 하면 네로라는 이름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조금 뻔한 장명 센스였지만 그래도 저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검은 고양이를 키우냐며 질색하시던 기사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네로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사무실을 지키며 일하던 제게 내로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저는 매 여름마다 지독한 감기를 앓고는 합니다. 그해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독한 감기에 걸렸었어요. 열이 너무 올라 눈앞이 흐려질 정도였는데 제 몸보다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내로였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내로를 예뻐해 주시기는 해도 밥이나 물은 전부 제가 도맡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끙끙 앓느라 공장에 출근도 하지 못했으니 그동안 쫄쫄 굶고 있을 내로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몸이 조금 괜찮아져 출근을 하자마자 내로부터 찾으러 갔습니다. 분명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쓰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로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어요. 공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밥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길거리에 있는 벌레라도 잡아먹은 건가 싶었지만 내로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밖에 나가노는 것보다는 사무실 안에서 낮잠을 자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도대체 누가 내로의 밥을 챙겨줬나 싶어 일부러 그날도 밥을 챙기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뒤터를 힐끔힐끔 관찰하며 낯선 사람이 들어오나 경계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이 되자 건너편 건물에서 웬 젊은 남자가 나오더니 내로에게 참치캔 하나를 뜯어주는 겁니다. 물류공장 뒤편에 있던 공터 반대편에는 카센터 창고가 있어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해서 지나다니면서 마주칠 정도는 아니라 한 번도 그 건물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사무실에서 급하게 튀어나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자는 몹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 맞습니다. 나름대로 운명적인 첫 만남 아닌가요? 남편은 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오며 가며 흘핏 보기로는 카센터 직원들도 다들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들이었는데 남편처럼 젊은 직원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시골 출신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 댁에 내려와 카센터 일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맞은편 물류공장에 저 같은 젊은 여자가 일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은 그 일대에서 유일한 20대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로가 저희 둘을 이어준 큐피트였던 셈이죠. 그 뒤로도 점심시간마다 네로 밥도 챙겨주고 공터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근처 식당이나 카페에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기도 하며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조금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고양이를 챙겨주는 걸 보니 마음씨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옛말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결혼하고 보니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었지만요. 어찌되었든 심심했던 공장 생활에 남편과 내로가 생기니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길이 즐거웠고 남편도 저 덕분에 즐거워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매사에 묻어난 남편과 다르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이 없다고나 할까요? 잠시라도 둘 사이에 침묵이 있으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먼저 말을 꺼내는 성격 있잖아요. 남편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제가 재미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 시덥잖은 농담에 그렇게 기계처럼 딱딱하던 사람이 웃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멋있던 사람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외모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젊은 시절 울퉁불퉁하던 남편의 팔근육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저도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남편은 거의 20kg가 넘게 쪄서 완전히 배불뚝이 아저씨가 다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농담으로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말하곤 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제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길 바랬어요. 저는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공장 일이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었다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고 예전부터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 뵙기 전 남편은 제게 집안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자란 집안은 몹시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가 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보다도 시어머니가 그런 면에서 아주 엄격하시다고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부엌에는 발도 못 들여놓게 하셨다면서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에는 1년에 제사를 10대 번 지냈었는데 지금은 명절 차례 2번, 돌아가신 시할아버님 기제사 1번, 이렇게 총 3번의 제사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고 남편 밑으로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이 있었는데 남편이 말하길 본인이 생각해도 여동생이 많이 차별받고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지독한 차별과 시어머니의 남아 선호 사상에 지쳐 견디다 못해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산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가족들과 인연을 끊기까지 할 정도인지 궁금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 보였고 잔뜩 긴장해 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느낀 남편은 그렇게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도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 1명, 아래로 여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 그리고 오빠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키우셨어요. 오빠가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특혜를 더 받거나 챙겨주시는 경우가 없었고 오히려 오빠에게는 항상 마진이 네가 양보해야지, 동생들을 잘 돌봐야지 하며 엄하게 구셨습니다. 어머니 세대면 몰라도 저희 세대에 남자라고 더 챙겨주고 여자라고 홀대받는 집안이라니, 그런 건 정말 다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파혼을 선언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때 남편을 따라 서울에 올라왔지만 않았어도 시골에서 적당한 사람 만나 이런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천사 같은 딸이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저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여자였고 당시만 해도 남편이 그런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걸 믿고 하는 거라고요.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남아있네요.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오죽했으면 자식이 부모와 연을 끊고 도망갈 정도였겠습니까. 나중에서야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가씨에게 했던 짓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전해 들은 대로 정말 유교적이고 고지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니 무슨 여자가 인사 오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오느냐,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안 사오느냐고 바로 제 행동을 지적하셨어요.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었어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갔고 과일 바구니도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과일 바구니가 영 성에 차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밥도 먹기 전에 제가 들고 간 사과를 하나 주시며 깎아보라고 하시기에 서툴지만 열심히 깎아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어요. 도대체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다 큰 여자가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깎아? 안 봐도 집안 수준 뻔하다 뻔해. 저를 흉보시는 건 그렇다 쳐도 첫 만남에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시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과일 같은 건 깎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기준에는 과일을 깎을 줄 모르면 천하에 못 배운 년이라도 되는 건지 어찌나 사람을 연박을 주시던지요. 본인 같으면 딸을 저렇게 키웠으면 부끄러워서 시집이고 뭐고 아무데도 못 보낸다고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투덜대시는데 정말 귀까지 뜨거워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전해 들은 대로 몹시 과묵하고 저녁 식사 내내 겨우 한두 마디 하신 게 다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쉴 새 없이 얘가 어째서 별로네 저째서 별로네 하며 제 흉을 보시며 제게 이것저것 따져묻고 너무나 무례하게 구셨는데도 남편은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양 신경 쓰지 않고 본인 밥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도 찔러보고 뭐라도 좀 거들라고 귓속말도 해봤지만 자리가 끝날 때까지 남편은 제 편도 시어머니 편도 들지 않고 입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기분이 몹시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집에서 나와서야 남편은 제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 성격 좀 극성맞으시다, 내가 뭐라고 한다고 그 말 두신 분도 아니고 괜히 거기서 네 편을 들면 어머니 짜증만 더 내시고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았다,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괜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때는 남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만 조금 참으면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결혼하기라도 하시는 듯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참견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참 극성맞은 사람이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졌기에 고향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하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것도 불만이셨는지 꼬투리를 잡지 못해 난리였습니다. 참도 못한 우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연락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딸 가진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으셔야지 그거 조금 못 참고 이렇게 바로 연락해서 쪼아대면 딸 시집 보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원래 딸은 출가 외인인 거 모르시냐. 이러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구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를 상식 밖의 집안이랑은 도저히 결혼 못 시키겠다며 남편이 좋든 말든 무조건 파혼하라 하셨고 결혼이 한번 엎어질 뻔했어요. 추후에 앞뒤 사정을 다 전해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직접 시골 고향까지 내려가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고 어찌저찌 잘 마무리가 되어 파혼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순진하게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실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남편 말대로 결혼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니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냥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었지만 진정으로 운명의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말을 맞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우리 둘이서만 지내고 시부모님 볼 일은 없을 거라던 남편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저희의 신혼집을 드나드셨어요. 참다 못해 비밀번호를 한번 바꾸니 어찌나 성을 내시던지요. 내가 우리 아들 사는 집 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시애미를 못 오게 하냐며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쓰시길래 결국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도대체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건지 시어머니랑 결혼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서울부터 제가 살던 고향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싸들고 내려와 남편을 보살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시어머니께서 내려와 전부 다 해주시고 어린애나 다름없이 보살펴 줬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부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사람이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이상한 점을 느꼈어야 했는데 연애 시절에는 한 번도 남편이 지내고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없어 몰랐습니다. 평생을 시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라서인지 남편은 지 손으로 밥 한 번 못 차려 먹는 인간이었어요. 밥도 못 차려 먹는 사람이 카센터에서 차 정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집안일에 좀 서툴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제와 집안일 좀 도와라 말해봤자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온 습관이 고쳐질 리가 없었죠. 어차피 집에서 전업주부이라며 살림하고 있었으니 굳이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혼자 지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요. 어찌됐든 남편에게 이제부터 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할 테니 시어머니께 제발 그만 좀 와달라 부탁 좀 해주라 말했고 처음에는 제가 시킨 대로 이제 안 오셔도 된다 몇 번 거절하던 남편은 그래도 본인 어머니고 평생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는지 아무리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시어머니를 점점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도련님께서 선을 봤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강남 부잣집 출신이라는데 막상 만나보니 귀티가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부잣집 특유의 그 여유로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나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의 첫인상은 몹시 볼품이 없었습니다. 삐쩍 마른 몸에 푸석푸석한 머릿결, 축 처진 입꼬리에 인상도 몹시 사나운 편이었고 성격도 완전 불평불만 투성이었어요. 둘은 앞서 말했듯 선자리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도련님은 솔직히 동서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동서 집안 조건을 보고 결혼을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동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살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께는 딸은 출가 외인이니 뭐니 난리를 떨며 그렇게 진상을 부렸으면서 돈 많은 집안딸 동서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 딸이고 아들이고 사실은 그냥 돈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동서를 싸고 도셨습니다. 온갖 굳은 일은 다 제게 맡기시면서 집에 비싼 과일이나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바로 동서부터 가져다 주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좋으면 제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동서 집이나 다니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전에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동서네 집에도 결혼 후에 몇 번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이며 뭐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셨다가 몇 번 쫓겨나신 이후로는 그 화를 저희 부부에게 다 푸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에게요. 집이 잘 사는 동서 말에는 꼼짝도 못하시며 휘둘리시면서 제게는 어찌나 갑질을 하시던지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찾아오고 귀찮게 하고 참견하는 것까지야 100번 양보해서 참고 살 수 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 건 시어머니의 입방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문난 수다쟁이였는데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사실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여행을 갔다 크게 사고를 당해 한쪽 발이 좀 불편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오른쪽 발가락이 거의 절단이 돼서 살짝 모양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발가락 모양이야 남들한테 평소에 보여줄 일도 없고 걷고 뛰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저도 제 발가락이 이상한다는 걸 자주 잊고 살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발가락이 다 드러나는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걸 피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남들과는 다른 모양이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마다 일일이 어렸을 적에 사고가 나서 그렇다 설명해주기도 번거롭고 조금 부끄럽기도 해서요.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우리 큰며느리가 발이 완전 병신이라고 말하고 다니셨다는 걸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봤는데 발가락 모양이 완전 뒤틀려서 깜짝 놀랐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부풀려서 소문을 내고 다니셨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한여름에도 운동화 신으며 감추고 다니는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히히덕거리며 말하고 다니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저를 완전 저른바리처럼 묘사하고 다니셔서 시댁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저를 처음 만나보시고는 멀쩡하다며 놀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냐, 불쾌하니 그만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난리를 치는 거냐며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수백 번 양보해서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까지는 참을 인자생이며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은 정말 제대로 폭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고향 떠나 멀리서 지낸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장녀로서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간병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지만 그래도 항암이 효과가 좋아 큰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고향을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 집에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할 사람이 있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집을 비우는 게 말이 되냐. 겨우 이런 식으로 내조하려고 나보고 집 드나들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친 거냐면서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그럼 어머니가 다 죽어가시는데 집에서 남편 밥이나 차리면서 나 몰라라 하라는 거냐.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남편도 허락해준 걸 왜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뭐라고 하시냐 따지고 들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얘가 어디서 윗사람에게 눈 똑바로 치켜뜨고 대드는 거냐며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먼저 돌봐야지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겠다며 안쓰러워 하시는데 남의 부모 암 걸린 건 아무렇지도 않고 본인 자식 꼴랑 일주일 동안 제 손으로 밥 차려 먹는 건 그렇게 안타깝다니 다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께서는 유방절제술을 받으셨고 천만다행으로 그 후 몸이 잘 회복되어 지금은 완치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보통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모양을 재건하는 성형수술을 받아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레 유방이 사라지면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수술을 받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는 동네 아주머니들께 또 질 낮은 소리를 하고 다니셨어요. 사돈 여자가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새가슴이 생겨서 너무 부럽다면서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몰라 하시며 깔깔 웃으시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입이 싸도 그렇지 어떻게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하시고 겨우 회복하신 남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나요?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 날이었습니다. 다시는 제 어머니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시라.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시어머니고 뭐고 진짜 안 참겠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 그날 이후로 그 얘기는 일절 꺼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시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녁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웬 식사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집 나가서 연락 안 하고 산다던 아가씨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돌아온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세상 참 좁다지만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글쎄 동서와 아가씨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던 겁니다. 동서를 데리러 갔던 도련님이 회사의 로비에서 우연히 아가씨와 마주쳐서 이런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어요.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아가씨는 생각보다 더 집안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넌 오랜만에 와서 인사한다는 애가 표정이 그게 뭐니? 여자애가 그래서 어디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 시어머니께서는 쉴 새 없이 아가씨에게 잔소리를 쏟아내셨고 아가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결국 밥을 몇 숟갈 뜨던 아가씨는 쾅소리 나게 수저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오려고 했어. 오빠가 하도 오라고 난리여서 왔는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변할 리가 없지.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보다. 그냥 딸 없는 셈 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아가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고 자리는 엉망이 되었어요. 아가씨는 동서와 같이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 줄곧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항상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올 정도였지만 시어머니께서 격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결국 위대에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자고로 많이 배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면서요. 남편과 도련님은 배우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다 학원에 등록해주고 있는 힘껏 지원해주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크는 내내 부엌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아가씨께서는 어린 나이부터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다 했어요. 답은 뻔히 정해져 있죠. 남편이란 사람이 제가 어렸을 적에 이랬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참 기가 찼습니다. 장남이 되어서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너댓 살이나 어린 동생들에게 본인 밥을 차리게 하고 본인 방 청소를 하게 한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부끄러워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 먹었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건 아니지만 아가씨가 어떤 환경에서 코았을지 모든 것이 뻔하게 그려졌어요. 매사에 오빠들에게 뒤처져 집안에서는 항상 뒷전, 그러면서 굳은 일은 전부 다 본인 차지. 지금에 와서 제가 이 집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지만 아가씨라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았으면 그렇게 인연을 끊어버렸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본인도 모르게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법인데 저는 아가씨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뒤로도 정말 서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건 제가 임신했을 때예요. 입덧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저는 정말 입덧이 심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남편은 매일같이 아침을 차려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남편이 왜 남의 편인지 알겠더라고요. 본인 아이를 뱃속에 품은 여자가 음식 냄새도 못 맡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만은 꼭 처먹어야겠는지.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불러 아침을 차려달라 할 수도 없으니 구역질을 참아가며 아침을 차려주긴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입덧이 그렇게 심하냐, 남들도 다 아는 임신인데 왜 너만 그렇게 증상이 심하냐, 속 편한 소리나 해대고 있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열불이 차오르네요. 예쁜 딸이 태어난 후로 그래도 일상에 조금이나마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났어요. 남편은 당연히 산후조리고 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를 낳고도 평소처럼 제가 집안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조금 무뚝뚝하고 무신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혼하고 좀 살아보고 나니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한번 대판 싸우고 난 뒤로 그나마 조금 육아를 도와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육아며 집안일이며 전부 제 차지였어요. 아이는 너무 예뻤지만 몸은 많이 고됐습니다. 그러던 중 기제삿날이 돌아왔어요. 결혼한 후부터 명절이며 시할아버님 기제사까지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제사를 했고 그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다며 하는 둥 마는 둥 동서는 바쁘다며 저녁쯤에 시댁을 찾아왔기에 사실상 거의 다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사는 도저히 저 혼자서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채 지내지 않았고 몸도 멀쩡하지 않은데 아이 돌보랴 제사 음식하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제사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몸 상태도 아직 안 돌아왔고 좀 쉬고 싶어서요. 뭐야? 나 때는 애 낳고 바로 밭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 이게 어디서 엄살이야, 엄살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확히 예상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힘도 없어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서, 잘 지내? 다름이 아니고 이번 제사는 좀 일찍 와서 같이 준비했으면 해서.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네? 저보고 제사 음식을 하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줌마 쓰면 되잖아요. 아, 돈 없으시지? 제가 돈 내드릴 테니까 아줌마 불러서 하세요. 동서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참 기가 찼어요. 아무리 집 잘 산다고 한들 이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좋게 좋게 참고 어떻게든 제사에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체 무뚝뚝하시고 여자들 일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전화를 드려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런 시아버지께 이번 제사는 도저히 참여 못하겠다. 몸이 너무 안 좋다. 힘들다. 그동안의 일들을 쏟아내듯 모두 말씀드리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알겠다며 이번 제사는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사에 갈 마음은 전혀 없어서 결국 남편만 보내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는 집에서 쉬는데 본인은 왜 제사에 가야 하냐며 투덜거렸는데 당신네 조상님이지 우리 집 조상님이냐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짜증을 내니 그제서야 엉덩이를 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딸아이와 간만에 둘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숨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저녁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말도 말라며 제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왜 혼자 왔냐며 설마 진짜 같이 안 온 거냐 물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쉬라고 하셨다.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몸도 안 좋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말씀해 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뒤로 저에게 전화만 불이 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럼 이 많은 제사 음식은 누가 다 해요? 나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작은 애네 불러서 같이 하면 되잖아. 그동안 작은 애가 제사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걔네 바쁜 거 몰라요? 매번 저녁 시간 다 돼서 오잖아. 오늘도 그러겠다고 할 게 뻔한데. 아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께서는 투덜투덜대며 혼자서 제사 준비를 시작하셨고 아무래도 혼자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셨는지 결국 동서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예, 네 형님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제사에 못 온단다. 지금 네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제사 음식 좀 해야겠다. 네? 아니 제가 분명 돈 주겠다고 아줌마 쓰라고 했는데 아줌마 안 부르셨어요? 제사 음식은 정성으로 하는 건데 무슨 아줌마는 아줌마야.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와라.
저 지금 못 가요. 바빠요. 그럼 저녁에 갈 때 음식 좀 사갈게요. 됐죠? 아니 얘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좀 이뻐했다고 이렇게까지 경우 없이 굴어도 되는 거니? 지금 안 오면 한 소리 들을 줄 알아.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정성 중요하시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그렇게 동서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역정을 내셨다고 해요. 한참을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거셨는데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당연히 아가씨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하도 끈질기게 전화를 거니 결국 통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오늘이 네 할아버지 제사인데 너 이런 식으로 조상님 무시하고 그러면 천벌 받는다. 아무리 네가 우리가 싫어도 부모 자식 연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해대서 결국 아가씨께서 제사를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받으며 제사를 수도 없이 도와서 그런지 아가씨는 완전히 제사 음식의 달인이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온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그 많던 제사 음식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는 시부모님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집에 올 일도 가족들 볼 일도 없을 거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자식으로서 도리는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 딱 잘라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아가씨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시어머니께서도 별 말을 더 붙이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시댁에 찾아온 동서는 아가씨를 보고 좀 놀란 눈치였대요. 그렇지만 아가씨가 별말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니 안심하고 평소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사 음식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다고 그렇게 유난이세요? 요즘 세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는 집 별로 없어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제가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도 돈 말끝마다 돈 자랑을 해대니 결국 듣다 못한 아가씨가 소리를 빽 질렀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랄 노자예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성격이 워낙 모나고 이성한 구석이 많아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것 같긴 했었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안 그러겠지 싶었건만 안에서 새는 물 밖에서도 샌다고 남들에게도 똑같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잘난 척에 돈 얘기에 남 무시하고 까내리고 뒷말이란 뒷말은 다 옮기고 다니니 하나둘 동서를 피하게 되고 점차 사무실 사람들 전부 동서를 싫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돈 많아서 회사는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거라는데 매일같이 회사에 불평불만 투덜투덜거리고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길래 한 번은 상사가 그렇게 회사가 불만이고 취미로 다니는 거면 그냥 그만두라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도 동서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본인 말처럼 돈도 많고 취미로 다니는 거면 때려쳐버리면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투덜대면서 회사에 붙어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회사에 당신 빚쟁이 찾아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저렇게 뻔뻔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여자가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나 했더니 알고 보니 동서가 강남 출신의 잘 사는 집안 출신인 것은 사실인데 그건 다 옛날의 영광이고 동서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한 후로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어쩐지 잘 사는 집안 딸 치고는 품위도 없고 귀티도 안 흐르고 맨날 말로만 돈 많다 자랑을 해대지 비싼 물건 쓰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모든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앞으로 다시는 가족들하고 연락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곧 회사도 옮길 생각이었다며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쩜 며느리까지 저런 사람으로 수준이 맞게 들어왔냐면서 시어머니와 대판 말다툼을 하고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며느리 한 명이 제사에 빠졌다고 그렇게 난리가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사실을 아시고 충격에 뒷목을 잡고 넘어가셨다고 했어요.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집안 배경 조건 맞춰 결혼한 건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그럴만도 하죠. 이건 사기 결혼이다. 이혼을 한 해 만에 제사상 앞에서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시아버지께서 다들 조용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호통을 쳐서 자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잘못은 없긴 하지만 다 제가 제사에 안 가서 일어난 일이니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기는 했어요. 동서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하던 차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딱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다 당신이 계획한 거지? 그 여자도 당신이 부르라고 한 거 아니야? 제사 음식 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 사단을 만들어. 책임져.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책임지라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미안한 마음이 쏙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그동안 쌓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너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 다 하더니 사실은 쫄딱 망한 집안이라면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 돈이 있으면 주변에 똥파리라도 꼬이기 마련이야. 근데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 보면 모르겠니? 네 인성이 얼마나 파탄났으면 회사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겠어. 남들 욕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 돈 많은 게 다가 아니야. 아니지, 이제는 너 돈도 없구나. 그동안 돈 많다고 너 싸고 들던 어머니가 뒷목 잡고 넘어가는 꼴 보니 기분이 어떻지? 너 그 거짓말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야. 누구보다도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번 기회에 그 썩어빠진 인간성 좀 고쳐. 할 말을 다 쏟아내니 속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니 당연히 바로 전화가 불이 나게 왔고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동서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계속 연락이 왔고 역시나 받자마자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 세상에 제사에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험한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가만히 다 듣고 있었겠지만 더 이상 저도 다 참아주고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자꾸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도 남편 가정교육 잘못시켰다. 이 나이 먹도록 지 손으로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먹는 게 말이나 되냐. 어머니 말대로 저 가정교육 못 받고 못 배워먹은 년이니 앞으로 제 마음대로 살겠다. 참견하시지 말라. 그렇게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저히 전처럼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시어머니 우리 집 그만 오시라고 하고 앞으로 제사 때도 혼자서는 요리 못한다. 당신도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줄 알고 기본적인 집안일은 해야지. 나랑 어머니 없으면 혼자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앞으로는 당신 하녀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해주겠다 말하니 남편은 발끈하더라고요. 본인도 하면 잘한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누가 들으면 당신이 엄청 큰일 하고 있는 줄 알겠다면서요. 그런 남편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이 상해서 큰 소리를 치지만 며칠 뒤면 제 앞에서 잘못했다 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게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밥도 차려주지 않고 빨래며 집안일도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딱 저와 딸아이가 먹을 밥만 차리고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며 며칠 지내니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던 남편은 곤란해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얼마 뒤면 잘못했다고 빌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턱대고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려고 하시길래 안에서 이중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난리였고 저는 절대 열어드릴 생각 없다. 경찰 부르겠다 큰 소리를 쳤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고 역시나 남편이 시어머니께 SOS를 친 거였더라고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는 불이 나게 반찬을 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어머니를 문 앞에서 쫓아낼 수 있냐며 펄쩍 뛰는 남편에게 앞으로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절대 문 열어드릴 생각 없다. 예전처럼 다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살지 않겠다 말하니 남편은 결국 뱉기를 들었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너무 미련한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명절이며 제사며 가서 딱 제가 할 만큼만 하고 지금처럼 바보같이 다 참아주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동선에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긴 하지만 조건만 보고 결혼한 도련님이나 결혼을 강요한 시어머니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지만 서로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행태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저부터가 조건보다는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결과가 썩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인데 앞으로도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야죠. 결혼생활 동안 정말 혼자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뭔가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진작부터 할 말 다 하고 살 걸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매사에 내내거리면서 고개 숙이고 살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시댁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앞으로 자라날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매사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엄마이자 부인 그리고 며느리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때부턴가 유튜브에서 이런 사연 채널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꽤 들으시던데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사연을 어쩌다가 보낼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보내는 게 뭔가 재밌네요. 바쁜 일상을 쪼개고 쪼개어 며칠 걸려 쓴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서 각색 잘 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덤덤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간의 제 인생은 정말 사연이라는 표현에 딱 맞아떨어지는 엄청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된다면 그 흐름이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파도 물살 타듯 빨려 들어가서 자꾸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고 그 늪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답니다. 제 경우엔 정말 매번 냉수마차를 맨정신에 맨살에 부대 끼듯 아주 모질게 해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롭게 증오심이 끌어오르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털어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 김순자 씨예요. 비록 가명이지만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이지 도저히 어머니라는 명칭조차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랄하고 못됐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집에 돈이 없대냐? 아니, 돈 1, 2천도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아무리 우리 정민이가 장가를 가긴 해야 한다만 어째 그렇게들 살았대? 엄마 뭐 하시냐? 아버지는? 이때 저는 좀 말하기 껄끄러웠던 게 연애할 때도 저를 싫어하시는 게 티가 났지만 결혼 앞두고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나마 막아준답시고 뭐라 말을 하긴 했어요. 엄마, 내가 유진이 아버님 일찍 하늘나라 가셨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요 진짜. 사람이 눈치가 없어 정말. 이땐 말이에요. 참 슬픈 얘기지만 그나마 남편이 저를 참 좋아했던 때인가 봐요. 결혼하고 싶어서 애가 탈 때니까 이렇게 편을 들었었나 싶더라고요. 하여간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면서 그게 더 어머니에게 미움을 사는 일인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편을 들었더랬죠. 어머니는 그때 일단 아들 앞에서 참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정말 끝도 없이 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는 결혼하고서 2년 정도는 시댁에서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가 미리 살림 가르치기 전에는 절대 집 못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집 말이야, 보통 집이 아니야. 내가 힘들게 일궈 온 집이라고. 근데 어중간하게 여자 잘못 들어와가지고 사고치면 답 없어. 집 사주는 게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지도 갖고 온 거 얼마 없으면서 냉큼 남자 돈을 바래. 그런 건 안 되지. 안 될 일이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아주 다 가르쳐가지고 내보낼 거야. 그렇게 어머니랑 살던 2년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이건 과장도 못도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왜 그렇게 자기 남편이랑 싸워대는 건지 툭하면 자기 애들을 끌고 친정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주 당연한 듯 저한테 밥 준비를 시키셨어요. 보통의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듯 저한테 반말이며 막말을 마구 해대면서 말이죠. 야, 가서 밥 좀 안 쳐라.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야, 거기 물 떨어지잖아. 얼른 행주로 닦아 얼른. 어머니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게 절로 느껴졌어요. 시키는 것도 한 번에 막 4-5가지를 시켜댔고 그중에 하나라도 제가 빠뜨리면 멍청하다면서 쭝을 대시더군요. 아니 일머리도 없고 멍청하고 대체 어디다 써먹냐? 아이 하여간 며느리라고 이런 걸 얻었으니 내 아들이 가서 주워온 걸 내가 누구한테 한탄을 해 진짜.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의 이런 말투는 제 가슴에 상처는 둘째치고 정말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더군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모질게 해대시던지 게다가 시누이도 정말 만만치 않게 독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돈 없이 시집왔다는 걸 두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며 은근히 까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민이 대단하지? 내 동생이지만 얘가 여간 잘난 애가 아니야. 옳게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진짜 복도 없지. 정민이가 장가를 이렇게 갔으니까 철민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 장가 보내야 돼. 아들 둘 다 가난한 집에 장모복 없는 곳에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 너무 얄밉고 얄미운 게 저를 저격하는 말을 해놓고선 꼭 딴 데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잽싸게 화제를 돌려버려요.
우와, 엄마, 그게 뭐야? 게장이야? 나 먹을래. 좀 줘봐. 밥 없어? 제가 째려볼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화제를 쓱 바꿔버리는 게 제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는지 일주일에 3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시누 남편은 그런 모양새가 싫었던지 다행히 처가댁에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오는 건 시누랑 시누네 애들뿐이었고요. 시누는 저를 이 집에서 쓰는 도우미로 생각하는지 자기 애들 목욕까지 시키더라고요. 있잖아, 올케. 우리 윤서, 윤우가 내가 씻겨주는 것보다 올케가 씻겨주는 게 더 좋은가 봐. 애들 싹 씻겨서 내보내주면 내가 머리 말려줄게. 아까 내가 밥 먹다 말한 거 생각나지? 나 엊그저께 애들이랑 썰매장에서 완전 대짜로 미끄러졌잖아. 진짜 너무 아파 죽겠어. 저도 참 뭐가 그렇게 꿀릴 게 있다고 시댁에 같이 살면서 시누이가 시키는 걸 다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중에 남편은 신혼인데도 맨날 늦어서 집에 새벽에 들어왔고요. 늘 느지막이 방문을 열고는 늦어서 미안하단 소리를 했어요. 갈수록 저는 남편과의 생활이 조금도 없는 게 너무 숨막히고 힘들더군요. 이런 불만을 몇 번이나 토로했고 남편도 자기 딴에는 맞춰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곳에 자기 엄마와 누나가 뭐라고 해대는 소리를 듣고 쏠랑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눈치챘냐면 어머니가 안방에서 숨죽여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아이고 웃기고 앉았다 별소리를 다 듣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겠냐? 너 말이야 정민아, 너 귀한 아들이야. 왜 그렇게 잡혀 살아? 네가 뭐가 모자란데, 어? 이때 순간적으로 뜨끔하면서 누가 봐도 제 얘긴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는 슬쩍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는데 그러고 잠깐 후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주 날카롭게 따지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젊은 애가 뭐 그렇게 밖에 볼 일이 있어? 집에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은데. 가서 얼른 빨래 걷어와. 좀 이따가 혜진이랑 윤서, 윤우 밥 먹으러 올 거야. 이런 생활들이 계속되니까 기절하겠더라고요. 툭하면 신우네 애들 들이닥쳐서 밥 먹어대고 간식 먹고 밤에는 신우가 저한테 애들 씻기는 것까지 시켜서 재우고 가고 저는 새벽에야 남편 얼굴 보고 겨우 잠들려 치면 어머니는 저부터 건드려가며 깨워요. 곧 죽어도 옆에서 코 골고 있는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 고질적으로 맨날 해대는 소리가 있었으니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제 골을 울릴 정도로 선명해서 아주 이골이 나요. 네가 뭐가 힘드냐? 우리 아들이 훨씬 고생하고 있지. 잔말 말고 빨리 나와. 이 말에 온갖 울상 죽을 상 다 하면서 진짜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던 게 생각나요. 어머닌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플 때도 절대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이거 무슨 60년대 말도 아니고 신파 드라마에 나오는 옛날 며느리들 얘기 같지 않나요? 가끔 친정엄마랑 통화할라 치면 어머니는 매섭게 생긴 눈으로 계속 쏘아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엿듣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친정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면 아주 죽을 기세로 저를 쥐잡듯 잡아요. 너는 아주 근본이 틀려먹었어. 아니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제대로 해먹는 것도 없고 머리는 멍청해가지고 뭐가 그리 잘라서 친정 가서 들어왔는다고 그러냐? 네 엄마가 왔다 가라디?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면서 절대 사돈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군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가 저랑 자유로이 보기 힘드니 수박이랑 과일들을 사가지고 시댁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 죽겠다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냥 과일만 받아가지고 정말 한 10분, 20분 됐을까요? 곧장 우리 엄마를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사돈 조금 있으면 딸내 와요. 보시다시피 집도 엉망이고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시간만 있게 오세요. 그때 내가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쫓듯 엄마를 내보냈고 엄마는 아주 머쓱한 얼굴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고 문을 나서는 엄마 뒷모습을 보는데 아찔하더군요.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난 뭘 위해 결혼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취급받아가며 이렇게 뒷집 순이처럼 살고 있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사다 오던 중에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상무시를 당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기는 어느새 2년쯤 됐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큰 결단을 표했어요. 오빠, 우린 계속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나가자고 하지 않았어?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계속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어. 오빠는 이해 못해주겠지만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살이 이렇게나 빠졌어. 그 정도는 오빠도 알지 않아? 이때 정말 얼마나 한이 맺히던지 말하면서 피로감에 숨도 잘 안 쉬어지더군요. 남편은 그때 가운데서 치이는 게 자기도 싫었던지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는 크게 멀리 벗어나 보지도 못하고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게 됐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단칸방이라도 어머니랑 붙어있지 않는 환경이 된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갈처럼 날선 눈, 조금이라도 잘못 부르면 악을 쓸 것 같은 그 성난 입, 정말 그림자만 대충 봐도 저한텐 끔찍한 인간 군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한텐 그렇게 뱀처럼 독살 맞고 마구 함부로 대하면서 며느리들은 아주 발밑에 깔고 밀면서 놀려던 우리 어머니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며느리를 봤는데 엄청 벼르면서 며느리 잡고 살겠다던 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세상 자애롭고 현명하고 중립 잘 잡아주고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한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진심으로 저는 걱정이 밀려올 정도로 어머니 변화를 크게 체감했어요. 저뿐 아니라 신우조차 질투할 정도로 어머닌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한 분으로 변했어요. 초반에 절 부르던 호칭 야야는 고사하고 기분 나쁘고 성나면 이런 재수없는 연인의 모내에 하는 끔찍한 막말을 하시던 분이 호칭을 새아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들 이런 변화에 놀라면서 저 역시 너무 놀랬지만 참 섬뜩하고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 며느리를 대하게 된 우리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대하시는 그 며느리가 적어도 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며느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거든요. 저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렇게 있는데 그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니 아주 개과천선, 환골탈태하듯 그렇게 잘해주시더군요. 이런 변화를 크게 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노릇을 그만두고 엎어버릴 때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아주 올곧게 한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잘해줘야 할 것 같은 작은 며느리한텐 자애로운 시어머니셨고 돈 없고 볼품없고 보기만 해도 역겹고 짜증나는 큰 며느리는 여전히 밟아가며 한 번씩 말로 조근조근 두드려 패줘야 성이 풀렸어요. 그런 평행길을 정말 그 지독한 노친네가 아주 뚝심 있게 유지하셨죠. 전 동서와의 사이에서 나쁜 감정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차별 행위가 계속되니 나중엔 동서도 싫어지고 다 짜증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예 며느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처럼 무시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를 치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도련님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했던 걸 알고도 어머니가 불러서 어찌나 모질게 굴어댔던지 그만 아기를 하늘나라에 보내게 됐는데요. 어쩌면 그 여자도 저보단 똑똑했던 것 같네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더니 그대로 헤어져 버렸어요. 저한테도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저는 이번에 일을 겪고 나니까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근데 이거 좀 예의 없는 말인 거 알지만요. 애도 없으시면서 왜 이런 집안에서 계속 꾹꾹 참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해 안 가요.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사라져버린 도련님의 전 여친. 그런데 그러고 정말 안 돼요. 맨날 그렇게 꼿꼿하게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우리 어머님 앞에요. 새로운 며느리감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고 저 멀리 내쫓아버릴 조건의 며느리였어요. 연상이었고 키도 크고 어머니 말론 독하게 생긴 외모였고요. 그런데 아마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건 돌싱녀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자식은 없지만 일찍이 결혼했고 이혼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더군요. 하여간 어머니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어머니는 곧장 그 며느리를 품에 안고 쓰다듬게 되시더군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돈. 어머니가 그렇게 미쳐서 환장하는 돈 말이에요. 아주 동서 들어오고 나서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들으라는 듯 말하시더군요. 그 집 사돈이 아주 젠틀해. 돈도 많이 쓰고. 그런 집을 내가 언제 만나보겠어. 우리 철민이도 그 댁 친척한테 취업했잖아. 하여간 아주 장가 잘 갔어. 작은 애가 얼마나 선물을 갖다 주는지 몰라. 하여간 내가 그동안은 며느리가 있는 건지 죽은 건지 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 제대로 들인 느낌이 난다. 너는 좀 머리가 있으면 느끼는 게 있어라. 어? 이런 소리를 정말 매번 전화해서 해댔고 노골적으로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차별을 내댔어요.
명절에 시댁에 같이 모였는데 자꾸 동서 보고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새아가 뭘 움직이냐 움직여. 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선물도 사오고 용돈도 그렇게 줘놓고 뭘 밥까지 하려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먹기나 해. 그러면서 모든 일은 다 저에게 몰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동서 비위를 맞춰서 자기도 뭘 얻어보려는 시누이까지 이때 저는 말없이 청심환을 털어먹으며 견뎠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 역시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철민이 진짜 인생 잘 풀려. 쟤 그전에 백수되고 파혼했을 때 진짜 어떻게 사나 했다니까. 엄마가 울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아니, 저렇게 부잣집 부인 얻어가지고 금방 훅 장가도 가잖아. 처가에서 직장도 턱 얻어주고 이번에 장인이 차도 뽑아주신 거 봐봐. 난 저런 차 언제 사보냐고. 듣고 있다가 제가 몇 마디 쏘아붙였는데 아무래도 말이에요. 남편이 저에게 세상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함부로 굴기 시작한 건 이때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시댁에서 같이 살 때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나마 신혼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 제 얘기도 들어주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화로 가득 차 있고요. 제가 조금만 불만 얘기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눈을 이글거리며 여차하면 정말 물리적으로 뭐라도 저지를 기세로 말이에요. 야, 시끄러워.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진짜 후회한다. 그만 얘기해, 시끄러우니까.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냥 남편이 너무 자기 누나며 엄마 편만 들고 제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니까 표현을 했을 뿐이거든요. 오빠 진짜 왜 그래? 나는 내 의견 말도 못해? 아까 어머니가 동서랑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나한텐 계속 일 시키시고 나는 밥도 못 얻어먹었어. 집에 가서 뭔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뿐이라고. 오빠는 내가 밥이나 먹고 있는지 챙겨봤어? 20명 다 되는 식구들 밥하면서 허기라도 채웠는지 봤냐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뭐 그리 심한 말을 했나요?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상상만 해봐도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연 들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본인 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본인 딸이 명절에 가서 반나절 설거지한 게 그렇게 약올라 죽겠는 분이거든요. 사위랑 싸워서 냉전 중인 것도 속상하고 사위 죽일 놈이라며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이후로 정말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일을 제게 저질렀어요. 아, 안 되겠다. 너 저쯤에서 세워줄 테니까 내릴래? 뭐? 전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있는 와중에도 홧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어 기가 막혔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자기네 가족 욕을 하는 여자가 꼴보기 싫고 짜증났던 겁니다. 얘를 태우고 가는 게 너무 짜증나고 싫으니 근처 역 입구 쪽에서 적당히 내려준 거예요. 내리라고? 지금? 지금 여기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기 사거리, 역 앞에서 내려줄게. 혼자 알아서 적당히 가. 집 근처잖아, 어차피. 저랑 시댁을 떠나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지만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내리라니요. 결혼 생활 내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서글픈 게 뭐냐면 왜 결혼 생활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댁을 대하는 것도 경력이 높아져 가는데 왜 아무도 그 값을 안 쳐주는 걸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외려 더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것 같더라고요. 더 묻지 않고 내려서 걸어오는 동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서글픈 건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더군요.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남편은 없었고요. 그날 새벽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욱했다 싶었는지 미안하단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뭐 미안하다면서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그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정말 억지로 기분을 풀었지만 찝찝함은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후로 갈수록 저한테 함부로 대했어요. 한번 작게 허용해줬더니 이후로 도통 적당한 시점을 모르고 마구 날뛰더군요. 예전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싫었다더니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어요.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씩씩거렸죠.
야, 물 흘렸잖아. 닦아. 아이, 진짜 정신사납게 하네. 가뜩이나 일도 피곤하고 다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눈치를 보게 만들었으며 그런 모습이 무서워 조심하려는 제 모습 보고 만족한 듯 보였어요. 그렇게 길들여갔고 그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금세 수그려 맞추려는 걸 보면 조용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하려고 하면 버럭거렸거든요. 조용히 안 해? 누가 네 생각 듣고 싶대? 얘기하지 마. 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도대체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끼리 나와 산 지 얼마나 오래됐다고 남편은 신혼 때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함부로 굴었거든요. 몇 번 다투다 이 문제로 따지고 드는 제게 아주 기함을 소리를 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이미 선 넘은 짓 한 거 몰라? 네가 툭 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 철민이까지 나한테 욕했잖아. 이제는 재수씨까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진짜 우리 집엔 딱 너만 없으면 돼. 너는 네 주제를 알아야 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는 모든 일상이 다 정남이가 떨어지며 싫어지더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어요. 뭔가 망가지기 전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행동 같아요. 생존 본능이랄까 그래야만 남편한테 인정받고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빠, 우리 어머니랑 여행이라도 갈까? 어? 나 오늘 피곤해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따 집에 엄마 온대. 네가 엄마랑 알아서 시간 잘 보내. 이때 어머니는 딱히 용건도 없는데 들이닥쳐서는 저에게 소일거리를 잔뜩 주고 아버님 욕에 본인 사위 욕에 맘에 안 드는 시고모들까지 그렇게 실컷 입으로 털어대더니 밥 얻어드시고 가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를 맡겨두곤 유유히 사라져서 토요일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술이 떡이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그날 어머니에게 꽤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던 저는 아마 여러모로 한계에 치달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뭘 퍼내려고 해도 퍼낼 수 없이 쩍쩍 갈라진 가뭄 같은 마음을 안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은 역시나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잠깐 붙잡고 얘기하자는 저에게 또 짜증을 내더군요. 야, 나 잘 거야. 피곤하다고. 그냥 놔둬. 말 걸지 마라,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따라다니며 시중 드는 것도 지쳤고 언제 갑자기 벌처럼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어머니의 방문과 핀잔, 멸시에 저는 정말 질려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되니 동서도 뭔가 그런 냄새를 맡고 은연중 무시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런 걸 형님이 잘하시니까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요리나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떡이랑 나물이랑 재료는 사왔는데 이거 제가 하다가 다 망칠 것 같아요. 형님이 해주시면 제가 이따가 설거지 열심히 할게요. 시댁 가서 이런 식으로 늘 일을 벌리고 수습은 제가 하게 하고 어머님, 아버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동서편만 들었어요. 재수씨니 새아가니 하는 정식 명칭을 붙여 동서를 부르면서도 제게는 다들 호칭을 제외하고 부르거나 어머니는 어쩌다가 기분이 나쁘면 연소리를 붙여 함부로 부르기도 했어요. 생전 잘하면서 농담으로도 우리 엄마한테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인데 어머니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무튼 저는 이렇게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정말 미치기 직전인 정신상태였고요. 남편은 맞춰주는 것도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굳이 제 할 말을 다 토해내버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중간부터 말을 끊으려고 했고 그래도 제가 듣지를 않자 급기야는 물리적으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더군요. 손찌검을 당하고 아픈 건 둘째치고 그 모멸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남편은 뭘 보냐는 듯 더 당하고 싶냐는 듯 윽박지르면서 집안을 마구 휘저어 놓더군요. 그대로 전 지갑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정처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더군요. 엄마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 알면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쫓겨나듯 도망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시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요. 아들 감쌀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 집에서 정말 집에 굴러다니는 행주만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뭐? 정민이가 널 때려? 아이, 그냥 스쳤겠지. 걔가 뭘 때리긴 때려. 뭐? 확실하다고? 증거 있어? 아이고, 좀 시끄럽게 좀 굴지 마라. 아이, 번잡스럽고 정신사납게 진짜. 아니, 솔직히 말이야. 그래도 그 뭐야, 다행인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네? 다행이라니요? 뭐가요? 다행이지. 그럼 너는 네 남편이 술 먹고 열받는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남 때리고 사고 쳤으면 좋겠어? 그럼 더 큰일이지. 그냥 너 하나 밀치고 끝났으니 그걸로 얼마나 다행이야. 집안에서 그러고 끝나길 다행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 쳤으면 경찰 부르고 시끄럽지. 그냥 집안에서 적당히 불 끄면 된 거야. 그걸로 넘어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전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이 멎은 듯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지독한 시어머니들이 많고, 아니 저보다 더한 시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감당할 수치를 완전히 뛰어넘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 망할 할망구,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왜 어머니라는 고분고분한 호칭 붙여가며 종같이 살았을까 하는 걸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를 쳤으니까 다행이라고요? 이봐요, 어머니. 얻어 쳐맞은 게 신우이여도 동서여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도 짐승만도 못한 거냐고요. 어떻게 당신 아들이 절 때렸는데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 축에도 안 껴요? 밖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뭐냐고요? 정말 그간의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그렇게 눈 뒤집고 정신 나가서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어머니는 제가 막 웽웽거리며 따지는 걸 듣고 놀라긴 했지만 더 매섭고 독하게 물어뜯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누가 뭐라고 했냐? 하여간 너는 맨날 멍청해서 문제야. 그냥 이를 덮으면 될 걸 가지고 키워가지고 울고 징징거리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엄마한테 가. 네 집 어른들한테 얼른 네 데려가라고 하라고. 하여간 망할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이때 제가 얼마나 피를 쏟듯 시어머니에게 욕을 해댔는지 택시기사님이 너무 정신사납다고 그만 내려달라 하실 정도였어요. 전화를 얼른 끊고도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는데 목이 완전히 다 쉬어버리고 쓴맛이 밀려오더라고요. 나중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처음에 저한테 왜 이렇게 경박하게 소리 지르냐고 호통치던 택시기사님이 급기야 놀랐어요. 제가 막 떨면서 택시 뒷좌석에 쓰러지듯 누우니까 근처 병원으로 가야 하냐고 하시는데 그냥 전 제발 원래 말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거긴 저희 엄마 집, 친정이었거든요. 뭘 하건 간에 엄마를 좀 봐야, 엄마를 붙잡고 엄마 손이라도 잡아봐야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지독히도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괜찮다고, 너 잘못한 거 없고 너는 그냥 괜찮다고, 저기서 그렇게 잘근잘근 씹혀지고 함부로 취급당할 애가 아니라고 다독여줄 제 편이요. 거의 다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냈고 제 대신 전화를 기사님이 받아서 통화해 주시는 덕에 엄마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허옇게 혈색이 다 빠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온 절 보고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때 엄마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엄마 집에 누우니 그제야 잠이 밀려오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던지 정말 우는 것도 이젠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나 이혼해도 돼? 제발 부탁이야, 이혼시켜주라, 어? 엄마는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랄 거란 예상을 아마 밤새 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 하며 제가 겪은 일들을 말했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약화시켜서 말하기도 했어요. 말하다 보니 저만큼 상처를 새롭게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이 말을 통해 제가 엄마에게 상처를 준다 생각하니 너무 자세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래저래 엄마는 저 스스로 나서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정말 지독한 그 이혼 과정을 끝끝내 마치게 됐어요. 너무 황당하게도 이혼 과정 말미쯤엔 남편이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길게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버렸나 봐요. 진심인 듯 느껴지긴 했던 그 내용들을 봐도 정말 서글플 정도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완전히 굳어버려서 이혼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고 난 뒤 저는 정말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애가 없이 이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괴롭고 하루하루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애 있는 상태로 이혼한 엄마들은 어떨까 상상도 하기 힘들더군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는 살아야 하니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매일 밤 울음을 참는 엄마를 보며 제 딴에 나름 경제활동을 했어요. 알바도 하고 뒤늦게 돈을 벌어보다 보니까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주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창업활동이 있다고 해서 그쪽도 나가봤는데 결국은 자리 싸움이고 그 안에서도 파벌이 있어서 어울리기 싫어졌어요. 저는 당시 싸움이란 건 정말 너무너무 질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갈리는 건 알아서 피해 다니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인터넷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알아보니 그나마 주방 일을 쭉 해온 제가 할 수 있는 건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것들을 파는 것이더군요. 당시엔 아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알바를 하며 돌아가는 업무를 배웠죠. 그러다 제 딱한 사정을 알고 함께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며 친구들이 나서주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지만 역시 사업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중 한 명이 중간에 이 아이템을 다른 데 팔아버리고 잠적해서 5명이 나란히 좋은 마음으로 하려던 게 끝났어요. 상처가 남는 상태가 돼서는 이후 우리들 간의 화제에서 창업은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끝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나마 제게 조금의 길이 열린 건 그때 엄마가 알고 있는 분이 소개시켜 주신 작은 원룸 자리였는데 그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부동산 쪽이랑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정도 엄마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딴에는 도움을 주겠다며 그런 자리를 소개해 주신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곳에서 토스트와 음료 그리고 간단한 메뉴들과 음료를 팔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돈이라고 부를 만한 수입을 얻게 됐어요. 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정말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밤낮 없이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다른 일들을 미처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악을 쓰고 잊으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경제활동을 좀 해보겠다고 힘들게 살다 보니 제 큰 트라우마인 이혼을 크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그 악랄한 시어머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배달 장사를 하고 음식 판매를 하던 와중에 만났던 손님들, 업자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소개해오던 어른들이나 치근덕대던 사람들까지 어쩜 그렇게 다 골고루 진상인지 몰라요. 인간 군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지만 어쩌면 시어머니 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나마 학습한 게 나았던 걸까요? 아무리 지독하게 제 속을 썩일지언정 저 정도로 저를 무시하고 짓밟아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내성이 생겨서랄까 아무튼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냥 그럭저럭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쯤 되니 엄마도 조금은 신기해 하시더군요. 네가 진짜 죽기 살기로 고생하면서 하니까 돈이라도 벌리는구나. 이제 보면 너 이혼 잘했어. 엄마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앞만 봐도 너 이혼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엄마는 눈물을 얼른 닦더니 코가 맹맹해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엄마한테 홀로 딸도 용케 시집 보내고 넉넉한 집에 보냈다면서 딸이 참 행복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엄만 자신이 없더라고. 우리 유진이가 그런 집에 시집 가긴 했는데 유진이는 정말 행복하게 맞는 걸까? 결혼한 게 얘한테 맞는 선택이었을까? 엄만 자신이 없었어. 전 생각도 못했던 일면을 엄마에게 듣게 된 거예요. 엄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딸이 결혼했고 잘 살고 있다고 가벼운 그냥 얘기를 했지만 늘 불행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엄마도 괴로웠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물살을 타고 흐름이 좋아져 종잣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이 생각보다 꽤 모였어요. 장장 5년이라는 시간에 닿기까지 진상들도 많이 만나고 돈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어서 투자도 겁없이 했다가 크게 얻어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임대 관련 사업으로 팁을 얻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 감이 잡히게 된 거예요. 저도 저의 이런 변화가 스스로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고 물론 투자에서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도 감이 많이 좋아졌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런 와중에 불쑥 제 안에서 스프링처럼 퐁 하고 튀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 같은 한낱 집안일만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여자가 어느새 100억대에 가까운 나름 자산가로 불리우게 되고 SNS에서도 수많은 팔로워가 따라오게 됐는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불쾌함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로 덮고 닦아내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힘든 길목마다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시댁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시궁창 같은 추억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당했던 끔찍한 차별, 무시당한 것들, 남편에게 함부로 달아줬던 상황들, 막말이나 여러 가지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체 이걸 어쩌면 좋지, 어떻게 복수라도 해야 하나 싶던 차에 제가 유튜브였나 어딘가에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정말 듣는 순간 아주 아프게 저를 때리는 듯한 가슴을 깊이 울리는 내용이더군요. 사람이 힘들 때 우리 뇌가 움직이게 돼요. 다시는 그런 위기에서 닥친 일을 학습하지 말라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뇌가 이런저런 힘들었던 기억을 촤라락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오류가 나서 쓸데없이 안 좋은 기억들을 너무 많이 소환시키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그 창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계속 안 좋은 기억에 휘말려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거든요. 제 딴에는 잊고 내가 더 잘 되면 된다는 주의로 살아왔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더 열심히 살자고 막 뛰어왔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강의를 들으니 굳이 점 찍고 복수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은 매듭을 짓고 싶더라고요. 어떤 방면이든 간에 제 자신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비서를 데리고 함께 이전 시댁 기억을 더듬어 대충 아직 남아있는 전 남편이나 시누이의 카톡 사진을 조사해보고 주소 변동이 없단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가게 됐는데요. 근처에서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전 시어머니를 발견한 거죠. 전 곧장 날선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때 참 다행히게도 시어머니 혼자 있지 않고 그 표독스러운 시누이도 옆에 붙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형님, 저예요. 유진이요. 제가 떡하니 서서 팔짱을 끼고 제 차 앞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둘은 저를 보고 처음에 못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시 보더니 험악한 얼굴을 한 상태로 인지하더군요. 너 뭐야? 뭐냐고, 뭐야? 저요. 저 이전 며느리였던 유진이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부르세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세된 목소리로 탁탁대면서 말을 했고 비서에게는 차에 있으라 하고 저만 움직였어요. 잘 지내시나 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자 뭐가 그렇게 억센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인상대로 고약하게 나이를 먹어서 더 못돼진 건지 얼굴이 더 심술궂게 변했더군요. 뭐 때문에 찾아왔냐고 쏘아붙이면서도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고 뒤에 있는 제 차와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비서까지 싹 다 둘러보는 게 느껴졌어요. 심호흡을 싹 하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사실 제가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어머니나 시댁 나부랭이들 떠올리면 욕밖에 뭐가 더 있겠나요? 욕지거리하고 아주 진상짓을 하고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돈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다 짓이겨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다고 한들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펼쳐진 일에 새삼 실감이 안 나는 경제를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사실상 막 마음이 편하다거나 상황이 좋게만 굴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인생이란 건 정말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먼 단계를 건너고 또 건너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영원히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징검다리 위에 있고 나는 움직여야 하더군요. 당시 다른 투자건으로 좀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썩 좋지 않던 차에 저는 이렇게 복잡한 제 내면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잊을 수 없고 저를 무던히도 괴롭혀서 미치게 하던 그런 기억들을 최소한 매듭을 한 번은 지어야겠더라고요. 시간이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한들 그 기억을 잊을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서 뚝딱 하고 한 겹 매듭을 짓고 가는 경험은 꼭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싫어 죽겠고 토악질이 날 것 같은 어머니와 시누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듣길 바라면서 말했죠. 어머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요, 꽤 부자가 됐어요. 정확한 자산이야 뭐 말하긴 그렇지만 알아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대충 말하면 100억대를 웃도는 상태고 그 주인이 저예요. 안 믿기시죠? 그쵸? 왠지 모르게 이 말을 하며 제 안에서 뭔가 되게 억세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간의 아픔과 분노와 환멸과 증오를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강력하게 제 안에서 싸우는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와 시누이는 지들이 무시할 견적은 악실이 아니라고 여겼던 건지 눈은 인상을 잔뜩 쓰면서도 자리는 못 뜨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 참 저한테 잘하셨더라고요. 저 엄청 무시하시고 본인 아들이 사고밖에 안 치고 절 때려서 다행이란 소리를 감히 하셨죠? 없이 자란 게 돈 무서운 줄 모른다며 변기물 내리는 것까지도 타박하셨죠. 있는 집 동서한텐 새아가 호칭 꼬박 붙이시고 저한텐 재수없는 년이라면서 째려보셨고요. 애도 못 가지고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침 뱉으신 기억도 있고 아프면 손에 병균 묻어 있으니까 잘 닦고 밥 차리라고 시키신 적도 있고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쯤 토해내다 보니 역시 분노가 무서운 게 지도를 더듬으며 길을 찾아가듯 이런 것도 다시 하나씩 더듬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목적지를 눈앞에서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중간에 이 흥분이 제어가 안 돼서 잠깐 숨을 참았다가 다시 찬찬히 말했어요. 정말 장난 아니고요. 그때 그렇게 저 무시하시고 함부로 굴리셨죠. 그렇게 고생해보니까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해서 이 무서운 세상 밖에 나와서 뭘 하던 다 해먹을 수 있겠던데요. 저 진짜 악물고 무섭게 살았어요. 고생할 건 뭘 더 하던 간에 어머니한테 받았던 모멸감을 이길 게 없더라고요. 이때 숨이 또 잘 안 가눠져서 내쉬는 동안 시누이랑 어머니는 뭔가 무서운 일이라도 당하게 될 것 같았던지 처음엔 그 화나 있던 눈이 점점 공포에 치닫는 듯 했어요. 아, 안심하세요. 저 딱히 뭐 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뭐 도저히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맙다던지 절 고생시켜주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말 절대 못해요. 근데 뭐 비슷한 얘기 같아요. 어머니랑 형님이 저를 그따위로 대하고 함부로 굴리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100억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횡설수설하는 느낌으로 엄청 헐떡거리며 분노인지 정리인지 모르게 바쁘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런 말을 어머니랑 형님 보고 해야겠어서요. 아, 약속드리지만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요. 어찌됐건 2분이 저한테 독살스럽게 하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됐네요. 잘 산다고요? 끝. 이렇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럼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마치 남편과 둘이 살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엄마 집에 쓰러지듯 내렸던 것처럼 간신히 걸어서 제 차로 와서 거의 쓰러지듯 차에 탔어요. 진정이 안 되는 그 감정이 분노였는지 울음이었는지 내 자신에 대한 동정이나 처연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말을 하고 거의 눕듯이 기대앉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갈수록 채기가 내려가듯 마음이 좀 안정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했나 봐요.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할 말 했고 정리했어요. 피 튀기는 복수를 해서 그들을 깔아뭉갠다 밟아놓는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죠? 제 자신을 온전히 생각한다면 저라는 길고 긴 영화 안에 저들이 있다면 크게 필요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댁에선 벗어났고 제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를 자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도 사업도 있고요. 신경 쓸 게 여전히 있죠. 제가 그런 끔찍한 시집살이를 통해 얻은 건 100억대의 자산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시비 걸어오고 싸움 걸어오는 것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정신, 그거 하나 같아요. 될 때까지 해보자가 아니라 지지 않겠다, 일어나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왔죠. 뭐래도 어머니 같은 관계에서 저한테 그보다 더 험악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은 다행히 없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 사업 안에서도 쭉 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인데도 형님과 어머니 얼굴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뭐 해코지를 할까 겁먹은 것 같길래 그럴 생각은 없다고 누차 말했는데도 믿을 수 없나 봐요. 그건 죄 지은 거 많아 불안할 일 많은 그들 몫인 거고 저는 이대로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시 몰입이 되어 생각을 하다 보니 정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힘든 얘기 같이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